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태원에서 심정지 추정 환자가 50여 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상자만 총 220명으로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시각 이태원 참사를 지금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분향소를 다녀간 조문객은 오늘이 지나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 그 대처하는 방식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저의 심정은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한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세상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된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용동사진도 없었고 이름 석자 하나 없었고 국화꽃에다가 그냥 절하라고 강요하고 리본에 근조라고 하는 이름 그 글씨도 그냥 없애버리고 은폐시키는 거죠. 은폐하려는 의도가 뭘까? 그게 모호해지고 애매해지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책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들도 그 안에 같이 은폐시키려는 그런 게 아닌가.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슬픔이 어떻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죠. 그래서 요즘 그분들의 울음, 그분들의 울부짖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공감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아픔이 이제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이렇게 자리하는 그런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애도 기간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가져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참사 뉴스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때도 주위에 해경 보트는 있는데 아무도 구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 옆에 경찰들이 있는데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렇게 축제한다고 광고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그렇게 통제를 아무도 안 했는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차도로 일부를 인도로 전환시켜서 대중들을 통행을 하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차도 통행 확보를 위해서 인도로 못 내려오게, 차도로 못 내려오게 군중들을 다시 위로 밀어 올렸다고 하는 그런 경찰 작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또 다른 경찰들에 의한 방조된 아니면 조장된 그런 참사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월호 때나 지금에나 거의 가만히 있으라 하는 수준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엔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야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 누가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침몰해가는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능하고 이 불의한 그런 권력이 등장하면 처음부터 불안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을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1월 한 달이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위령성월이라고 해서 죽은 이들을 이렇게 애도하고 추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기도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11월 2일 날이 이제 특별히 더 11월 중에서 2일을 위령의 날이라고 해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산내 골룡골 다 아시다시피 7천여 명이 학살된 그 학살 현장에서
위력 미사를 봉헌했어요. 그때 함께 이제 이태원 참사, 12.9 참사 추모 미사를 함께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개가 공통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라고 하는 거. 골룡골은 국가 권력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린 거고, 12.9 참사 같은 경우는 마땅히 국가 권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참사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이 참사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걸 더 절절히 다가왔는데, 사실 7천여 명이냐 아니면 뭐 이 158명이냐 이런 그 인원수의 차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전부예요. 한 우주인 거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158개 우주가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단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문상이라고 하잖아요. 조물한다, 문상한다 할 때 물을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생태 같은 그 젊은이들이 158명이 죽었어요. 선체로. 교무님 말씀대로 이제 분노의 시간. 정부에서는, 국가 권력은 슬퍼는 하되 분노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 의도가. 근데 이제 우리는 묻고 따지면서 분노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 듣다가 공통점이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1950년도 골룡골 사태 때 국가 권력은 사실은 거의가 친일파였거든요. 예, 친일파가 친미파로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식민진으로 봤지 같은 동포로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그 친일 그 정권이 들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으로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좀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권력이 잡고 있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지금 돌리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애를 많이 써서 이게 참 이제 진상의 규명이 빨리빨리 되고 해야 되는데, 검찰은 아예 지금 수사선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고 책임지지 않고, 경찰도 이제 그런 그 지휘하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상위 라인들은 다 빠지고 밑에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꼬리 자르듯이 하듯이 이제 잡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제 그렇게 짜맞추기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문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나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규명하는 일, 또 추모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댓글이 좀 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저주하는 뭐 이런 글들이 달려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지금 오늘 스님은 안 계시지만 불교 용어 중에 자타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있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지금 시대에 보면은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뭐 그런 마음들은 전혀 없고, 보면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글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0개의 댓글 중에 예를 들어서 99개가 다 정말 그 공감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게 있다가, 한 개의 댓글이 정말 폐륜적인 댓글이 하나 있으면 그게 상처를 주죠. 사실 우리 불의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건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이 되고, 피해자가 생기면 어떤 국가적 참사에서 그들을 더 상처 주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난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을 했거든요.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 앞에서 뭐 극우 유튜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일베라고 하는 뭐 이런 등등해서 또 그들을 지지하는 또 세력들이 있고, 와서 거기서 콜라, 피자, 통닭 시켜서 뭐 폭식 투쟁이라고 해갖고 앞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륜적인 모습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닐 겁니다. 아주 극히 소수죠. 그런데 사실 그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그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아파하는 그런 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관심 가져주고 좀 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번 정권의 또 가장 큰 특징은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역대 최절정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기소, 수사, 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로. 이번에 12구 참사도 마찬가지로 그 젊은이들 그 젊음의 축제의 장을 마약사범 검거의 현장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 사전에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잡 경비를 위해 투입돼야 할 그런 경찰 인력이 다른 마약사범 검거 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이미 그 사전에 사실 대통령 관저를 또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래서 경호 인력이 40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되고 그 젊은이들을 그냥 마약사범으로 바라보는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이 시선들. 그래서 보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해요. 그리고 여차하면 기소해버리고 압수수색하고 재판하고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그럼 우리들의 약점 뭡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 협박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치의 전부가 아닌가. 이런 속에서는 국민들은 늘 밑보이면 압수수색 당하고 윗보이면 수사당하고 구속되고 그 역대 어느 때보다 좀 더 답답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2.9 참사도 현 정권의 민낯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검찰 권력이 어떤 짓을 벌이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다시금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권력으로 다시 교체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시선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화물연대 그 파업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저거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지난 5개월 동안 정부에서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고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위법이다 하고 이제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소로 바로 돌입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정권은 뭐 하려고 하는 정권인가를 알 수 없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정권의 부정부패 종합 선물 세트라고나 할까? 국민들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뭐 개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역대 정권들의 그 안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종교인들은 그 속에서 정말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위로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굴뚝 위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 한겨울 혹독한 겨울 막 그 좁은 굴뚝 꼭대기에서 농성할 때 제가 이제 밑에서 미사를 봉헌하러 가는데 신자 한 분이 시민이 거기 왜 가세요? 거기 날씨도 춥고 그냥 성당에서 미사하면 되지. 그때 제가 죽을까봐 간다 그래서 죽을까봐. 진짜로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기 열방 발전소 굴뚝 꼭대기에다가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을 켜서 불빛으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여기 사람이 우리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혹독한 겨울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당장 내일 뭔가를 해결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또 그런 위로와 힘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록 위마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진나라 때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그건 말이 아니고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는 그것에서 아니지 사슴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
그래서 위로와 그다음에 뭔가 고발하는 목소리는 사실 우리가 뭐 정말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또 도를 이야기하는 또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들이 그 목소리를 앞장서서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자리에서 진짜 사실들을 이제 확인하는 대로 자꾸 주변에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명확한 사실들은 유가족들 이야기가 1차적으로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2차적으로 명확한 사실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신 기록들, 무전 기록이나 아니면 이제 SNS를 통한 그런 기록들이 드러나는 대로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을 바라보는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사실들을 더 이제 알고 또 주위에 더 잘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메인 뉴스뿐만 아니고 그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니까 가공되어지지 않은, 조작되어지지 않은 그런 미디어 내용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면은 이제 더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저는 고 진세은의 고모 진창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은이는 서울 시민이고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은이는 22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서 MT를 제대로 한 번도 갔다 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한 살 위에 언니를 많이 의지하는 아이였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부쩍 자라서 언니가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굉장히 언니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세은이 엄마 아빠 고향이 대전 근처입니다. 세은이 할머니도 가까이 살고 계셔서 우리 세은이는 대전 가까이에 봉안해 두었습니다. 세은이는 항상 혼자 기차 타고 대전까지 와서 성심당 빵을 사가지고 할머니를 뵈러 가기도 했어요. 지금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지금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 단톡방에는 100명의 희생자의 가족 18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라 하면은 아직 덜 모인 것 같지만 158명 중에 외국인 분이 26명이고 한국인이 132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가족이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아픈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거 한 병 맞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심리치료만 해주지 링거는 해줄 수 없다 했대요. 그래서 심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그게 굉장히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국가 지원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 순간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유가족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니 도와주시오. 매 순간 그런 국어를 해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유가족이 정치하냐, 정쟁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유가족들이 하는 행동 어떤 것이 정치고 어떤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왜 유가족은 정치하고 정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국민이고 투표해야 됩니다. 2, 3년에 한 번씩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는 그냥 정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러가서 죽은 게 아닙니다. 경찰과 공권력이
방치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자 처벌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정치가 되든 정쟁이 되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채림의 아빠 되는 송진영이라고 합니다. 이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할 말을 준비해서 왔는데 앞에서 너무들 잘해주셔서 저는 채림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채림이는 21살 2002년 월드컵 한우와 함께 저희한테 왔습니다. 우리 채림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놈아, 공부 좀 해야지.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했더니, 아빠,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불행하면 안 되잖아. 지금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런 당찬 아이였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끝나고 채림이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어제는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었어. 그 별이 채림이인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서 맞아, 우리 채림이는 유난히 빛났어 하고 눈물 지울 때 그 아이가 하는 말, 근데 그거 자세히 보니까 인공위성이더라. 이게 21살짜리들입니다. 그런 아이를 이 정부의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저는 올해 월드컵과 함께 채림이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채림이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 공부를 해서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 수상까지 할 정도로 나름 실력을 가진 아이였고요. 21살에 쇼핑몰 자기가 만들어 운영하면서 대표직함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시간 나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시간 나면 도예 공방 가서 도자기도 만들고 또 짬이 나면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그런 아이를 이 공권력의 부재로 저는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치인들은 저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행해지는 2차 가해들.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158명의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또 저희 같은 불행한 사람들 또 나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